추석상이 제일 푸짐하게 차려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보며 그 말을 했다. 평생 공부는 잘하네. 그 말만 들어온 내가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쌓여 있는지를 온 가족 앞에서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다. 잡채가 돌려지고 송편이 상에 올라오고 준혁이 막 밥을 건네려던 그 순간이었다. 수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카메라 앞에서 각도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그러더니 준혁의 손목에 손을 얹고 나직하게 말했다. 오빠가 결혼했어야 할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나야. 딱 그 크기의 목소리로 테이블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정확하게.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엄마가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다. 놀란 것도 아니었다. 쟤 또 저러네. 귀엽지 않아? 그런 웃음이었다. 이모 영숙은 애매한 표정을 지었고 사촌 혜리는 눈을 접시에 고정했고 할머니는 젓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었다. 나는 수진을 봤다. 1초만이라도 지금 농담이라고 말해주겠지 싶었다. 말하지 않았다. 수진은 준혁을 향해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웃어 보였다. 이 방 안에 누구도 자기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로. 준혁은 의자를 살짝 뒤로 당겼다.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거리를 만든 것.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봤다. 시작하지 마. 얘가 더 예쁜 건 사실이잖아. 바로 받아쳤으면 좋았을 거다. 한마디로 잠재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았을 거다. 근데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끔찍한 1초 동안. 테이블 전체가 그 말을 들은 채 내 반응을 숨죽이고 기다리는 걸 느끼면서 이게 우리 집 구조였으니까. 수지는 뭘 말해도 됐다. 엄마는 그걸 유머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솔직한 거라고 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어느새 문제는 내가 됐다. 나는 그 구조 안에서만 살아왔다.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 없이. 근데 그날 뭔가 달랐다. 내가 달랐는지 아니면 그냥 한계였는지 그것도 그 자리에선 몰랐다. 그냥 뭔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수지는 나보다 3살 아래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그 애를 예쁜 쪽이라고 불렀다. 대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애가 생일 파티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남의 남자친구한테 들이대도 끝에는 늘 피해자가 돼 있었다. 내가 16이던 해 민준이 학교 축제에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수진이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 나왔다. 내 파란 스웨터를 입고. 아버지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엉뚱한 딸한테 왔네. 다들 따라 웃었다. 농담이었으니까. 민주는 그로부터 6달 뒤 새해 파티에서 수진한테 키스했다. 엄마는 나한테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친척들은 수진한테 연예인 해도 되겠다고 했고 나한테는 공부는 잘하네 했다. 이미 진 사람한테 건네는 그 말투로. 수지는 뻗고 모두는 용서하고 나는 삼켰다. 그게 구조였다. 추석 전까지는. 준혁이 입을 열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번밖에 들어본 적 없는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다. 그건 할 말이 아니야.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추석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농담이잖아. 엄마가 준혁한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애는 원래 모두한테 저래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그러고는 나를 봤다. 내가 이 방의 불안 요소라는 듯이. 지수야, 너도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게, 그 단어. 내가 당연한 걸 원할 때마다 꺼내드는 그 단어가 또 나왔다. 준혁을 봤다. 턱이 굳어 있었다. 내키늘 쥔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져 있었다. 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고르는 것처럼. 그가 내 눈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일어나자. 수진이 또 웃었다. 와, 진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아, 진짜, 지수야. 동생이 농담한 거잖아. 아니야.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농담 아니었어. 방이 달라졌다. 조용해졌는데 부끄러운 조용함이 아니었다. 짜증이 섞인 조용함이었다. 준혁이 규칙을 어겼으니까, 맞장구를 쳐주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농담 하나로 추석을 이렇게 만들 거야? 나는 너무 빠르게 일어서서 의자가 마루를 긁었다. 수진이 눈을 굴렸다. 말 한마디 없이도 다 보이는 표정이 있는데 딱 그 얼굴이었다. 나는 수진을 똑바로 봤다.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 수진은 실실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빠, 언니, 진짜. 나는 다시 말했다. 다시 말해봐. 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당연히. 수진 같은 사람들은 방 전체가 자기 편일 때만 용감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된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에서 동생한테 그딴 식으로 굴 거냐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일부러가 아니었다. 너무 오래된 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여서 이걸 이렇게 오래 참아온 내가 스스로 어이없게 느껴져서. 당신 집이잖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 농담이고 당신이 더 예뻐하는 딸이에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러고는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죄송해요. 할머니는 뭔가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 얼굴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 지금도 그렇다. 준혁이 문 옆 옷걸이에서 내 코트를 꺼내 어깨에 얹어줬다. 손을 등에 올렸다. 그렇게 나왔다. 엄마가 뒤에서 계속 불렀다. 지수, 너는 항상 이래. 별것도 아닌 걸 꼭 이렇게 만들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밖은 영하 1도였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차 문을 혼자 못 열었다. 준혁이 열어줬다. 2블록쯤 달렸을 때 눈물이 흘렀다. 극적인 울음이 아니었다. 소리도 없었다. 그냥 눈물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줄 때 나오는 그런 울음이었다. 준혁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을 콘솔 위에 펼쳐놨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말했더니 준혁이 더 미안하다고 했다.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고. 막았잖아, 내가 말했다. 아니,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나 한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나는 몸을 돌렸다. 준혁은 눈을 도로에 고정한 채였다.
수진이 몇 달째 선을 넘어왔어, 나한테. 그 말이 공기 중에 그냥 떠 있었다. 우리 아파트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에야 준혁이 나머지를 말했다. 상처 주기 싫었어. 걔한테 필요 이상의 의미를 주기도 싫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을 바라봤다. 몇 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선을 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물었다. 준혁이 폰을 꺼내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수진이었다. 메시지 개수가 많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수백 개면 차라리 황당하기라도 하지. 이건 달랐다. 드문드문, 정확하게, 마치 계산한 것처럼. 석 달 전 준혁 스토리에 밤늦게 남긴 답장. 지수 없을 때 입은 거 훨씬 낫다. 8월에 사진에 달린 반응. 책임감 있는 오빠 역할. 지치면 나랑 놀아요. 나 더 재밌거든. 사촌 약혼 파티 다음 날 온 메시지. 진짜 진지한 언니 골랐네요. 화면을 너무 오래 봤더니 내 얼굴이 반사되기 시작했다. 처음이 언제냐고 물었다. 여름이라고 했다. 잠깐 말이 막혔다. 여름. 그러면 몇 달이다.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다. 그만하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자로 한 번, 그리고 부모님 결혼기념일 바비큐 파티 때 아이스박스 옆에서 수진이 아버지가 남자들한테 보이고 싶어 했던 박씨 딸이 자기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눈을 감았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써온 언어가 그거였으니까. 수지는 눈에 띄는 쪽. 나는 누군가 골라주면 감사해야 하는 쪽. 왜 말 안 했냐고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준혁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나도 알았다. 엄마는 수진이 불안해서 그런 걸 알 거고, 아빠는 준혁이 오해한 걸 알 거고, 수지는 울 거고, 어떻게든 내가 사과하면서 밤이 끝날 거였다. 그때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다시 엄마, 수진, 그리고 가족 단톡방. 열었다. 엄마가 썼다. 이게 말이 되냐? 와서 저녁마저 먹어라. 아빠는 할머니 앞에서 망신이라고 했다. 수진, 준혁 오빠가 일부러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영숙이 뭐, 다들 좀 진정해. 엄마, 지수, 대답해. 수진, 나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언니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는 말, 거기 있었다. 예민하다는 말이 안 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불안정하다는 쪽으로. 준혁이 손을 뻗으며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답장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나는 이미 흥분 상태가 아니었다. 눈물 나오던 그 느슨한 상태도 아니었다. 오히려 또렷해졌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 창을 캡처했다. 전부다. 가족 단톡방에 딱 한 줄만 썼다. 수진이 몇 달째 준혁한테 연락해왔다고.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왜 잘못된 언니한테 갔다고 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는지 수진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보내고 나서 화면을 내려놓지 않았다. 점 3개가 떴다. 수진이 타이핑하다가 멈춰떴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멈췄다. 결국 아빠가 먼저 답장을 달았다. 단톡방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이미 충분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 엄마 전화가 바로 울렸다. 스피커로 받았다. 첫 숨부터 날이 서 있었다. 너 왜 이러는 거야?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금방 무너졌을 거다. 근데 그날 밤은 그냥 지치게 들렸다. 이게 지친 사람 목소리구나 싶었다. 왜 이러냐고요 했더니 별것도 아닌 말 하나로 추석 다 망쳐버렸잖아가 돌아왔다. 별것도 아닌 말. 수진이 농담한 거잖아. 그럼 여름부터 왜 내 남편한테 계속 문자를 보낸 건데요? 침묵이 흘렀다. 놀란 침묵이 아니었다. 뭔가를 계산하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늘 해온 걸 또 했다. 사실에 몰리면 내용이 아니라 태도를 문제 삼는 것. 지수야, 준혁이 조금이라도 부추긴 거라면. 운전석에서 준혁이 웃음을 터뜨렸다. 딱 한 번 차갑게. 나는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뭘요? 딸이 내 남편한테 들이댄 걸 가지고 걔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로 돌리는 거요? 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할 거면 끊어. 그릇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추석 상차림 뒤처리하며 움직이는 소리들. 내가 닦아내야 할 얼룩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울고 있었다. 진짜 눈물인지 아닌지 그 시점엔 이미 상관없었다. 이걸 모두한테 말한 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다.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창피. 추석상 앞에 할머니 앉혀놓고 오빠가 결혼했어야 할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나야 라고 했던 애가 지금 창피를 얘기하고 있었다.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너 내 남편한테 손댔고 잘못된 언니한테 갔다고 했어. 농담이었다고. 근데 여름부터 몇 달을 그 말 반복했잖아. 그 문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야? 수진이 조용해졌다. 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끝났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엄마가 작게 소리를 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무슨 소리야? 뭐가 끝났다는 거야? 내가 참가한 기억도 없는 경쟁에서 이기라고 나를 밀어붙이던 이 가족이요? 지수야,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 아니요.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요. 내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나 자신도 낯설었다. 오늘 밤 안 들어가요. 설날에도 안 가요. 수진이가 내 남편 옆에 붙어서 뭔 짓을 해도 엄마 아빠가 그걸 귀엽다는 듯 넘기는 자리에는 다시는 앉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슬픈 울음이 아니라 화난 울음이었다.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이걸로 등 돌릴 거면 우리가 붙잡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그게 원래 조건이잖아요, 아빠. 그리고 끊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가족 통화 뒤의 침묵이 외롭지 않았다. 그냥 깨끗했다.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수진이를 차단했다. 그 다음 아빠, 그 다음 엄마. 부츠도 벗지 않은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준혁은 문틀에 기댄 채 나를 바라봤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만 짓는 표정이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진작에 했어야 했던 것 같아.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랬어야 했을 거야. 우리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다. 첫 번째 연락이 온 건 엿새 뒤였다.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다. 영숙 이모였다. 이모는 네가 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라고 했다. 이모 말에 따르면 준혁이랑 내가 나간 뒤 방이 잠깐 조용했다고 한다. 그러다 아빠가 말했다고. 지수는 원래 수진이를 질투해. 엄마도 맞장구를 쳤고 수진이는 울었다고. 그때 할머니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아빠 말에 토를 달지 않던 그 할머니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고 한다. 아니야. 지수는 너희 중 누구도 5분도 못 버텼을 것들을 늘 당연하게 참아왔어.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슬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덜 혼자인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다음으로 시도했다. 문자는 차단됐으니까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 였다. 딱 예상대로였다. 추석이 다들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고, 수진이가 유머 감각이 없어서 경솔하게 굴었다고 썼다. 경솔하게. 그 단어를 보는데 웃음이 나왔다. 몇 달을 그랬는데. 엄마는 이메일 말미에 아빠가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준혁이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든 것도 있다고. 근데 이상한 건 그 긴 이메일, 어디에도 추근됐다는 말이 없었다. 선을 넘었다는 말도, 잘못됐다는 말도. 나는 딱 한 문장만 답장했다. 일어난 일을 서로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랑은 앞으로 나아갈 마음이 없다고. 14분 뒤 아빠 답장이 왔다. 가족보다 남편을 선택하면 그건 네 책임이야. 폰을 내려놓고 소파 건너편을 봤다. 준혁은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저녁처럼.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부터 준혁이냐 가족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굴욕을 계속 참느냐 아니면 마침내 거부하느냐의 문제였던 거다. 설날 전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 식혜와 전 한 상자를 들고 처음부터 여기 올 권리가 있다는 듯 당연하게 들어오셨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20분 동안 날씨 얘기, 할머니 무릎 얘기, 준혁 일 얘기, 내 사무실 얘기.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근데 눈물이 날 뻔했다. 수진이가 관심을 원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내 손에서 빼앗아간 게 바로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었으니까. 그때 할머니가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봤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딱 그 한마디였다. 연설도 없고 뜸도 없었다. 그러더니 준혁을 봤다. 그리고 네 처형은 한 말 한마디 다 진심이었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라고만 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묶음을 꺼냈다. 수진이 문자 캡처였다. 준혁이 차 안에서 보여줬던 바로 그것들이었다. 멍하니 바라봤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세요? 물어봤지. 할머니가 말했다. 수진이 남자친구가 먼저 봤거든. 태양이라는 사람이었다. 수진이랑 2년을 함께한 조용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 수진이가 말을 끊어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추석이 끝나고 태양이 엄마한테 물었다고 한다. 그 문자들이 진짜냐고. 엄마는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했고, 아빠는 태양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 했다. 태양은 후식도 먹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집 열쇠를 돌려줬다. 추석 이후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태양이 힘들어진 게 좋아서가 아니라 수진이가 드디어 매력이 증거보다 빠르게 먹히는 공간을 다 써버렸다는 게 실감됐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설날 전날을 우리 쪽에서 보내셨다.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다. 떠나시기 전에 할머니가 내 뺨에 가만히 입을 맞추셨다. 그러더니 말씀하셨다.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그 집에서 네가 편한 게 너무 비쌌잖니.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가라앉지 않았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2월에 수진이랑 태양은 완전히 끝났다. 3월이 되자 엄마한테서 사과 이메일이 3통 왔다. 한 통 올 때마다 조금씩 덜 비겁해지는 방향으로 쓰여 있었다. 첫 번째는 변명이 절반이었고, 두 번째는 그나마 내 이름이 제대로 들어갔고, 세 번째는 읽으면서 잠깐 멈췄다. 근데 아빠한테서는 한 통도 없었다. 생일에 문자 하나만 왔다. 항상 사랑한다고. 답장은 하지 않았다. 존중 없는 사랑이 얼마나 비싼지 이미 충분히 치렀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냐고. 조용히 지는 게 당연한 자리에 더 이상 앉지 않기로 했다. 잔인한 말을 유머로 번역해서 옆 사람 편하게 해주는 것도 그만뒀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이제는 내 안에서 힘이 없다. 연락을 끊은 게 유난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유난스러웠던 건 추석이었다. 준혁의 손목을 잡고 부모님이 웃으며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빠가 결혼했어야 할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나야 라고 했던 그 순간이 유난이었다. 연락을 끊은 건 유난이 아니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조용해진 것이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끝까지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나를 어디쯤에 두고 있는지 보였을 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얘기해줘요.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걸렸다면 그 마음 그대로 좋아요랑 구독으로 남겨줘요.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